그만해. 제발. 새벽 3시, 온 집안이 고요한데 아들 부부 방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소름이 끼칠 만큼 짧고 너무나 낯선 소리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복도를 내달렸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범했던 하루의 끝이 매일 새벽 3시만 되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60이 훌쩍 넘도록 크고 작은 고생을 하며 아들과 며느리와 한 집에 살아왔어요. 이 나이쯤 되면 인생의 굴곡도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도 웬만큼 단단하게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법이죠. 하지만 요 며칠, 아니 몇 주가 지나도록 매일 밤마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기이한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새벽 3시 아들 현수와 며느리 소연의 방 쪽에서 처음에는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순한 부부싸움인가 아니면 요즘 젊은 사람들만의 문화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때로는 비명이 섞여 들렸어요. 무언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감각이 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소리, 아니, 도저히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나올 수 없는 음산한 비명이었어요. 나는 다가가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희미하게 떨리는 벽 너머로 현수의 숨소리와 함께 며느리의 낮고 얇은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를 읊조리는 듯한 기도문 같은 소리였습니다. 나는 이내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새벽녘에 며느리 방에 들어간다는 건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내 불안은 점점 커졌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들 현수의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 이틀, 그리고 일주일. 아들은 이유 없는 피로를 호소하며 밥상 앞에서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살갑게 행동했지만 내가 볼 때마다 자주 눈을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 사이에 뭔가 말 못할 비밀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 혹시 내 존재가 이 집안에서 불편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 자책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집안에서 하나둘 사라지는 물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안경, 아들의 넥타이, 그리고 아랫방에 모셔둔 작은 액자까지. 처음에는 내가 나이 들어서 깜빡한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곧 깨달았죠. 누군가가 일부러 감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내 눈치를 보며 어머님, 혹시 물건을 어디 다른데 옮기셨어요? 라고 묻기도 했어요. 나는 순간적으로 불쾌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내 심장은 계속해서 답답하게 뛰었습니다. 동네 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를 꺼내자 그 친구는 오히려 요즘 젊은 며느리들 원래 좀 예민하더라는 말만 남겼어요. 남에게 말해도 쉽게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의심만 품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몰래 아들 부부방 앞에 다가갔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다시 그 소리가 시작됐어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낮고 끊기는 소리, 그리고 갑자기 높아지는 비명. 심장이 오그라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 순간 내 귓가에 또렷이 들리는 건 며느리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낯설고 소름 끼치던지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내가 수년간 함께 산 그 소연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을 만큼 낯설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이제 다시는 평온해질 수 없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연의 등 뒤로 떠오른 이중 그림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어요. 몸은 무겁고 가슴은 하루 종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 앉아도 마음 한켠이 계속 불안하게 흔들렸어요. 아들 현수는 눈에 띄게 기운이 없었고 며느리 소연은 언제나처럼 살갑게 행동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얇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속으로 자꾸만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내가 지난 7년을 함께 살아온 그 소연이가 맞는 걸까? 아니, 내 불안이 너무 지나친 건 아닐까? 그래도 이상한 예감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현수의 얼굴은 밤새 악몽에 시달린 사람처럼 창백했고 밥도 잘 먹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어디 아프니? 라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걱정이 애써 참는 아들의 마음에 부담이 될까 봐서요. 현수는 내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고 잠시 나와 마주 앉아도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언젠가부터 가족끼리 마주 앉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침묵만이 집안 가득 먼지처럼 떠다녔습니다. 며느리 소연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집안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어요. 부엌에서 이상한 향 냄새가 나는 걸 처음 느꼈을 때 나는 그저 요즘 젊은이들 취향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향이 점점 더 진해지고 방마다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속 불안도 덩달아 짙어졌어요. 어느 날은 거실 한가운데 작은 접시에 검은 재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소연은 태연하게 먼지가 쌓여서요라며 치워버렸지만 그 재가 무엇인지 묻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감추려 집안 곳곳을 정리하며 애썼어요. 하지만 몇 주 전부터 집안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깜빡한 줄만 알았어요. 내 안경, 아들의 넥타이, 어릴 적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까지 하나둘씩 사라지는 물건 앞에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현수도 엄마 혹시 내 넥타이 못 봤어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가 숨긴 게 아니니까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에만 매달릴 수 없었어요. 이 집에 분명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내 감각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집안 곳곳을 다시 살피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들 부부방 근처, 그리고 부엌, 거실 구석구석까지. 혹시 내가 놓친 무언가가 있진 않은지, 내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진 않은지. 방 구석에서 작은 상자가 하나 눈에 띄었어요. 열어보니 익숙하지 않은 흑단 구슬, 손때 묻은 오래된 노트, 그리고 낯선 그림이 그려진 붉은 실타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 상자를 들고 주방에 나왔는데 소연이 조용히 내 앞에 섰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상자를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미소를 지으며 상자를 받아들더니 어머님, 이건 저희 친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오래된 가족 물건이라고 말했어요. 그 설명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가족 물건치고는 너무 음산한 느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소연의 태도는 흔들림이 없었고 나는 더 이상 따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어요.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내 집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우리 집이 왜 이리 서늘한지 모르겠어. 가끔 새벽마다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친구는 반신반의하며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원래 신경질적이기도 하고 밤에 부부 싸움하는 집도 많다네. 하지만 내 속은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서 외면만 할 수는 없다고. 내 두 눈으로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겠다고. 그날 밤 잠든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어김없이 아들 방에서 낮게 깔린 목소리와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가 들려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문 앞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문틈 사이로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붉은 빛,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또 한 번의 비명.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멎었고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현수는 점점 더 초췌해 보였고 소연은 언제나처럼 밝은 척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 집안의 비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껴졌으니까요. 요즘 내 하루는 어둠이 깔리는 저녁 무렵이 가장 두렵습니다. 예전엔 집안 곳곳에 웃음소리가 퍼졌고 저녁이면 현수와 소연이 내 방 앞까지 걸어와 어머니 식사하세요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런 기억들이 지금 내겐 너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집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거실과 복도, 부엌 구석구석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사람의 한숨이나 외로움이 벽지에 스며든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겠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도 모르게 아들 얼굴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현수는 이젠 예전처럼 내 눈을 맞추지 않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아들의 옆 얼굴을 보노라면 왠지 모르게 더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는 이상한 소외감마저 느껴집니다. 그 애가 어릴 때는 감기 기운만 있어도 내 손끝이 먼저 반응했는데 요즘은 그저 멀찌감치 떨어져 바라보는 수밖에 없으니 내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듯해요.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밥상 앞에 셋이 둘러앉아도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기 중에 맴돌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나는 속으로 조용히 빌어요. 제발 오늘은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간절한 바람일수록 세상은 정반대로만 흘러갑니다. 소연이 내 앞에 앉아 있을 때면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처음 인사 왔던 날이 떠오릅니다. 고운 한복에 수줍게 내민 손 잡고 단정한 얼굴에 맑은 미소를 머금던 그 아이. 지금은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있지만 그 미소에 온기가 없습니다. 내가 건네는 말에도 동공의 한 점의 흔들림조차 남지 않아요. 소연은 요즘 예전보다 집안을 더 자주 청소합니다. 문득 돌아보면 부엌 창문을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종종 눈에 들어와요. 닦아낸 싱크대 위에 어느새 알 수 없는 검은 재가 남아있기도 했습니다. 나는 이게 뭘까 생각하며 한 번, 두 번 조심스럽게 손끝으로 쓸어내리곤 했죠. 현수의 방도 이상합니다. 며칠 전 이불을 개다가 베개 밑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종이 쪼가리를 하나 주었습니다. 불길한 기운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낯선 기호와 흐릿하게 스민 붉은 선, 그 아래 적힌 글자는 흔히 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고 온몸에 털이 쭈뼛 곤두섰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지만 여전히 낯선 그리고 더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희미한 신음이었죠. 곧이어 반복되는 낮은 멜로디, 그리고 갑작스러운 비명. 이상하게도 내 심장은 내 의지와는 다르게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가만히 이불 속에 숨어 있자니 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머릿속엔 온갖 상상과 불안이 뒤섞여 잠을 쫓아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방을 나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내 걸음마다 마루가 삐걱이고 공기가 잔뜩 응축된 듯 방 안에서 새어나오는 붉은 빛이 문틈을 타고 내 발등을 스쳤습니다. 그 빛은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묘하게 몽롱하고 선연했습니다. 나는 문 앞에서 숨을 죽였어요. 안에서 들려오는 중얼거림, 그리고 뭔가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 갑자기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손이 스쳐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섬뜩함에 뒤로 물러서려던 그때 뒤에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슴을 움켜쥐고 겨우겨우 제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늘 하던 대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현수는 푸석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소연은 고요하게 반찬을 건넸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입을 열면 이 고요한 평형이 깨질 것 같았으니까요. 낮이 되면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들어오지만 그 빛조차 이 집안의 어둠을 다 몰아내진 못합니다. 나는 때때로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이렇게까지 늙었나 마음이 병들면 얼굴까지 금세 늙는다고 하더니 참한 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에 다녀오다 이웃 할머니와 마주쳤어요. 할머니는 내 눈을 한참 들여다보며 요즘 어머니 살이 부쩍 빠진 것 같아요. 집안에 무슨 걱정거리라도? 나는 그냥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고 넘겼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그 종이 쪼가리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상하게 그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손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언가 결정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조바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아들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새벽 3시, 안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노랫가락, 그리고 멈췄다가 갑자기 쏟아져 나온 날카로운 비명. 문틈 사이로 소연의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창백한 불빛에 비친 그 실루엣이 이상하게도 두 겹으로 겹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 손끝이 마치 남의 손처럼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허탈하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현수는 더 이상 내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의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 방에서 사진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가족이란 무엇인지, 이 집안의 업이란 게 대체 무엇인지 끝도 없이 생각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집안 구석구석을 아무리 치워도 공기는 무겁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그늘만이 더 짙어집니다. 현실과 꿈, 과거와 현재가 뒤엉킨 채 나는 점점 이 집안의 비밀 한가운데 내던져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김없이 새벽 3시가 되자 또다시 익숙한 비명과 알 수 없는 노랫가락이 온 집안에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이 밤을 넘길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내 하루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수렁에 빠져드는 느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은 분명 어제보다 나을 거야. 오늘만은 제발 평범한 하루로 흘러가 주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바람이 무색하게 내 안의 두려움과 의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나는 매일 아침이 오는 게 무서웠어요. 햇살이 집안 곳곳을 비출 때마다 전날 밤 내 두 눈과 귀에 박힌 장면들이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반복되는 비명과 신음 그리고 문틈으로 번지는 낯선 불빛과 소연의 그림자. 그 모든 순간이 내 기억 속에서 퍼져나가 낮에도 나를 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밥을 먹다가도 그 비명 소리가 귓가를 때렸어요. 순간순간 손에 쥔 숟가락이 덜덜 떨려서 현수나 소연이 눈치채지 않을까 걱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현수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얼굴빛도 몸도 초췌해졌어요. 말수가 줄고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지요. 때로는 멍한 눈으로 창밖을 오래 바라보다가 내 시선이 닿으면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투덜거리거나 투정 부릴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현수의 그늘진 눈빛을 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어쩌다 내 아들이 이토록 망가졌는지 나는 내 자신까지 원망하게 됐습니다. 소연은 여전히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변함없는 며느리처럼 굴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집안을 돌보는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항상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따라붙었습니다. 새벽에 들려오는 이상한 의식과 중얼거림, 낯선 물건들, 때때로 방 안을 떠도는 묘한 향. 나는 더 이상 기분 탓이라는 말로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내 방에서 혼자 앉아 있다가도 갑자기 등 뒤가 서늘해져서 벌떡 일어난 적도 많았습니다. 현관문을 바라보면 그 너머로부터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한 번도 집을 떠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터전이고 이 가족은 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아무리 무서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나는 결코 등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나는 거실 장식장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누가 넣어둔 것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낡고 빛바랜 노트였습니다. 노트 표지에는 작은 붉은 얼룩이 남아 있었고 책갈피에는 까맣게 바랜 사진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남편과 낯선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이나 사진을 들여다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과묵하고 듬직했지만 가족과 관련해 큰 비밀이 있을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노트 속에는 이상하게도 빽빽하게 적힌 글씨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일상적인 가계부와 메모였지만 중간중간에 알 수 없는 기호와 단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 실, 검은 구슬, 업의 대물림, 도둑맞은 사진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걸 읽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습니다. 소연의 상자에서 봤던 붉은 실타래, 흑단 구슬, 그리고 사라진 내 가족 사진이 오버랩됐어요.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퍼즐 조각이 맞물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불을 끄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소연이 조용히 걷는 소리가 들렸고 현수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진 듯 했어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불현듯 뭔가 결심이 섰습니다.
나는 방 구석에서 작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아들 부부 방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번엔 더 이상 뒤로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붉은 빛이 번져 나오고 어딘가 먼 곳에서 북소리처럼 낮고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눈을 문틈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 순간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박또박 단호하게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어요. 낯선 말, 한국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예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닌 기묘한 언어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들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소연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고 그 뒤에는 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소연은 현수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들이밀었고 이마에 붉은 실을 살짝 얹었습니다. 현수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현수가 몸을 심하게 떨며 신음소리를 냈고 소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주 낮고 무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간 내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손끝이 저려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 위에 누워 눈을 감으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서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이 나겠다. 이 집에 우리 가족에게 무슨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아침이 오고 해가 들자 나는 그동안의 의심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뭔가 행동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우선 집안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들방, 거실, 부엌, 화장실까지 구석구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소연이 두고 간 듯한 작은 부적 같은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문설주, 방문 뒤, 냉장고 위, 심지어 내가 자주 쓰는 찬장 한 구석에도 붉은 실이 살짝 묶여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부적이나 실을 내가 치우려고 손을 대면 이상하게 몸이 더 떨리고 손끝이 얼얼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내 몸이 거부하는 듯한 기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내가 아무리 머리로 설명하려 해도 이건 논리로만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침착하게 모든 흔적을 모아 작은 봉투에 넣었습니다. 점심 무렵 현수가 내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오랜만에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부자간의 교감이랄까요? 나는 조용히 현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나 차가웠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현수의 눈동자에서 아주 미세하게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눈맞춤 속에 담긴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엄마, 나 좀 살려줘라는 간절한 신호를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오후 내내 나는 온종일 집안에서 맴돌았습니다. 소연이 어디서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제 곧 다 끝나라고 말하는 것도 들렸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무속인 점집을 찾아갔습니다. 수십 년을 살며 단 한 번도 그런 곳을 들러본 적 없었는데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모릅니다. 점집 안은 향 냄새와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내 손등을 바라보며 이 집안에 대대로 풀지 못한 업이 있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가족 중 누군가가 지금 그 업을 대신 짊어지고 있다는 말도 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연과 현수, 그리고 우리 가족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속인은 오래된 붉은 실타래와 검은 구슬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한을 푸는 의식의 상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며느리가 이 집의 한을 끊으려다 오히려 업보에 휘말린 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어요. 가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업을 짊어진 채 침묵만 하다 보면 그 업은대를 이어 더욱 커지게 마련이에요. 무속인의 마지막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겠다. 밤이 깊어갔고 또다시 새벽 3시가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용기를 안고 아들 방 앞으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다시 한번 붉은 빛과 이상한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손전등을 꽉 쥔 채 나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소연이 갑자기 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내가 알던 며느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소연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번져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무겁고 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침대에 누운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고 소연은 그의 곁에서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문턱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 집에 쌓인 한이 있다면 제발 이제 그만 풀어달라고, 우리 가족을 제발 살려달라고. 내 두 손이 떨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갑자기 창밖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꺼지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숨이 막히는 침묵, 이제 이 집안의 비밀이 조금씩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때로는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정면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벽이 있다고들 하죠. 나는 그 벽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던 붉은 빛, 소연의 낯선 눈빛 그리고 침대 위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내 아들. 그 모든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내 기억 속에서 떠오릅니다. 세상에 나 혼자뿐인 것 같은 고독감. 방 안 가득 눌러앉은 침묵과 한기. 아들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던 그 순간 나는 진심으로 빌었습니다. 이 집안에 쌓인 한이 있다면 이제 그만 풀어지길. 내 아들이,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 어둠 속에 가라앉지 않기를. 소연은 창문을 바라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졌고 방 안은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어요. 내 눈에는 소연의 어깨가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순간 그 아이 역시 이 모든 걸 감당하기 벅차고 두려운 게 아닐까,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문턱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현수의 얕은 숨소리, 창밖을 흔드는 바람, 그리고 소연의 조용한 움직임. 한밤중의 정적 속에서 나는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을 되짚어 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을 지켜왔는지, 며느리와 처음 인연을 맺었던 그날, 모두가 함께 모여 웃던 소박한 저녁 식탁.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너무 멀고 낯선 풍경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나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 위에 누웠지만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 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소연의 그 표정, 방 안에 퍼져 있던 기이한 기운, 그리고 내 아들의 무력한 모습. 아침이 되어 부엌에 나갔을 때 집안에는 이전과는 또 다른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현수는 식탁에 앉은 채 아무 말도 없었고
소연은 평소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습니다.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자꾸만 허공을 맴돌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일의 방관자인지 혼란스러운 감정만이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오전 나는 며칠 전 발견했던 남편의 낡은 노트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실, 검은 구슬럽에 대물림 도둑맞은 사진. 그 단어들 사이사이에 남편이 남긴 또 다른 글귀가 있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되돌아온다. 한을 품으면 업이 되고 업을 풀지 못하면 대를 잇는다. 노트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등줄기엔 땀이 흐르고 내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생전에 감추었던 비밀이 이 집안에 남아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소연이 겪는 고통, 현수의 쇠약함,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했던 수많은 밤의 공포가 모두 오래된 죄와 업 때문은 아닐까? 점심 무렵 소연이 방에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발걸음마다 바닥이 미세하게 삐걱거렸고 나는 소연이 내 곁을 지날 때 이상하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 아이와 눈을 마주친 순간 서로의 마음이 다 읽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작은 상자를 내게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함께 붉은 실타래, 검은 구슬,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연과 젊은 시절의 남편, 그리고 나 역시 있었습니다. 도저히 기억나지 않는 사진이었지만 그 풍경만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소연의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는 것. 이 집안의 번영 뒤에는 다른 가족의 불행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소연의 어머니가 죽기 전 남편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을 남겼다는 이야기. 편지를 읽는 내내 손이 떨리고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제야 지금 이 집을 뒤덮고 있는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었습니다. 소연이 상자를 내게 건넬 때 그 아이의 눈동자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원망, 슬픔, 체념,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용서와 기대가 숨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두 손으로 상자를 감싸 안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남의 가정에 남긴 상처, 그 상처가 지금 우리 가족의 어둠이 되어 돌아온 것. 그 사실이 벼락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현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소연은 상자 옆에서 오랫동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앉아 눈을 감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한과 죄가 이 밤을 지나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길.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새벽 3시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 집의 업과 한을 직접 마주해야만 했어요.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현수는 침대에 누워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고 소연은 그 곁에서 낡은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촛불 대신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현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수십 년간 품었던 모든 미안함과 사랑을 마음속으로 쏟아냈어요. 엄마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모든 건 다 지나갈 거야. 그 순간 소연이 내게 낡은 노트를 내밀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이 집안의 어둠이 조금씩 옅어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한가운데 오랜만에 아주 미약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업과 한 오랜 비밀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언제나 가장 깊은 어둠을 품고 찾아옵니다. 이번 밤 나는 더는 떨지 않았습니다. 온 집안이 찬 기운에 잠겨 있을 때 나는 부엌 한 구석에서 마지막 남은 촛불을 하나 꺼내 들었습니다. 내 손끝에 닿은 초의 온기는 미약했지만 내 마음만은 이번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 동안 가슴속에 쌓여온 죄책감과 두려움, 자식과 며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이 집안의 업을 스스로 끝내야 한다는 절박함까지 모두 내 어깨에 얹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창문 너머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창틀을 때리는 바람이 마치 누군가의 흐느낌처럼 방 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나는 촛불을 조심스럽게 들고 조용히 아들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문을 열기도 전에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중얼거림, 붉은 실이 살짝 드리운 방 안의 기운. 소연은 이미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아들 현수는 여전히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아이의 눈빛은 어딘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깊고 어두운 어둠 저편에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 한가운데로 들어가 촛불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미약한 불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 얽히고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의 모든 한과 업이 이 방 안에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소연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필요 없다는 듯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소연의 손에 쥔 노트는 남편이 남긴 오래된 기록과 소연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까지 온갖 아픔과 슬픔 그리고 비밀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나는 그 노트 속의 글귀 하나하나를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업은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것을 풀지 못하면 자식도 손주도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살게 된다. 얼마나 많은 밤을 나는 이 사실을 모른 채 평범한 일상만을 바랐을까요? 내가 외면했던 남편의 비밀, 소연 가족이 겪었던 고통, 모두 내 앞에서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고통과 한이 가득했지만 그 한가운데 어딘가 안도와 용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소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 집에 시집 온 지 수년, 내가 그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간 건 이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관계, 한국적인 체면과 예의, 이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진심을 꺼내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입에서 새어나온 이 한마디는 수십 년간 가슴 깊숙이 쌓여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소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는 무릎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사진 속에는 미소 짓는 남편, 어린 소연 그리고 내 젊은 시절 모습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간 현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를 부축했어요. 현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내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말이 아니었지만 그 아이의 온몸이 내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가족이 촛불 아래 한데 모인 건 언제 이후 처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손을 잡고 두 아이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한참의 침묵. 내 마음속에는 불안과 슬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 수십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남편의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누렇게 바랜 글씨로 진실을 용서할 때 업이 비로소 끊긴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조용히 소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아이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오직 진심을 다해 가족을 보듬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집의 한과 업, 오래된 죄와 슬픔, 모두 이 밤을 지나 용서와 참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나는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언젠가부터 잦아들었습니다. 촛불은 흔들리다 서서히 작아지고 마침내 방 안을 달빛이 은은하게 감쌌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고 찬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 마음에도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 수없이 되묻게 되는 밤이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마주하고 그 죄를 용서하는 일,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손을 잡는 일, 그게 가장 한국적인 가족의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소연은 내 옆에 조용히 앉아 노트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가 오랜 세월 외로웠을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아이의 호흡이 조금은 고르고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나는 방 안을 둘러보며 기도하듯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 이 가족을, 이 집을,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한과 업을 끝까지 감싸 안겠다. 이윽고 새벽이 지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부엌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나는 아침밥을 지으며 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하루가 흘러가길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어딘가에서 끝나지 않은 기운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의 마지막 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외면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지만 그 순간이 내 인생에 이렇게 무겁고 서늘하게 다가올 줄은 정말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늘 반복되던 하루, 그저 무덤덤하게 흘러가던 시간들이 이 집안을 휘감은 어둠과 한이 절정에 다다르자 모두 다른 의미로 새롭게 각인되는 듯 했습니다. 이른 새벽 나는 부엌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밖을 내다봤어요. 잎이 떨어진 나뭇가지가 가느다랗게 흔들리고 새벽 안개가 골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앉는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오히려 집안의 공기만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모두 웃고 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웃음 뒤에 감춰진 여러 겹의 감정들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단단한 어깨, 내 팔을 붙잡은 현수의 작고 마른 손, 어린 소연이 어딘지 모르게 수줍게 바라보던 시선. 세월은 흐르고 사진 속의 모든 순간들이 이 집안의 무거운 사연과 함께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른 아침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남편이 남겨둔 노트를 오랫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 남편이 꾹꾹 눌러 쓴 글씨 삶과 죽음, 한과 업, 이 집안을 맴돌던 정서와 원망의 흔적이 매 장마다 점점 더 또렷하게 읽혔어요. 노트 사이에 꽂혀있던 소연 어머니의 편지도 그대로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부모로서의 슬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안의 업은 반드시 마주해야만 끝난다는 단호한 문장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노트와 편지, 그리고 내 기억 속 수많은 파편들이 한밤중에 내 마음 한복판에서 천천히 모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오늘따라 더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참이나 밥그릇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아이의 머리칼, 며칠째 제대로 감지도 못한 듯 이마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감히 아무런 말도 건네지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아들의 고통을 말로 꺼내는 게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될 것만 같아서였지요. 소연 역시 어떤 날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내게 밥을 더 줄까 묻는 작은 손짓, 식탁에서 자리 정리할 때 흘리는 짧은 숨소리, 이 모든 게 어딘가 아슬아슬하게 끊어질 듯 이어지는 가족의 실타래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일부러 부엌일을 천천히 하며 내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수십 년 익숙해진 물소리, 그릇이 서로 부딪히는 가벼운 소리, 이 소소한 일상에서조차 이제는 아득한 위안이 스며들지 않았어요. 마치 이 집안 전체가 커다란 폭풍 전야를 지나고 있는 듯 숨죽인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밖에 나가 동네 슈퍼에도 다녀왔지만 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이상하게 나를 피하는 듯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집에서 들려오는 새벽의 소문이 동네에 번진 건 아닐까 벼랑간 걱정이 엄습해왔어요. 나는 무심코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설주, 방문 뒤, 냉장고 위, 찬장 안 깊숙한 곳까지 어딘가 남아있는 소연의 부적이나 실타래, 남편의 유품,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질문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거실 한켠에 앉아 지난 세월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순간 어린 현수가 내 무릎에 기대어 엄마 나 안아줘 하던 목소리, 그리고 소연을 처음 며느리로 맞이했을 때 마음 한켠에 남았던 기쁨과 조심스러움. 가족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계절을 지내왔건만 이제는 세 사람이 마주보고 앉아있는 이 거실이 어쩌면 가장 낯설고 먼 풍경처럼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는 일부러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멸치로 국물을 낸 맑은 국, 양파와 물을 듬뿍 넣은 달큰한 나박김치, 딱딱한 밥에 찬물 부어 말아먹던 젊은 날의 추억을 담아 소박하게 식탁을 채웠어요. 세 식구가 둘러앉아 말없이 밥을 먹는 시간. 현수는 겨우 한두 숟갈 뜨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연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다 내가 건넨 밥을 조용히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가족이란 무엇인지 오랜만에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서로 탓하지 않고 침묵으로라도 곁을 지키는 것. 아무리 한과 업이 엉켜도 다시 한번 손을 잡고 견뎌내는 것. 식사가 끝나자 나는 조용히 촛불을 켰습니다. 오래된 가족사진 앞에 촛불을 올려두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집안에 남아있는 모든 업보와 한, 남편이 남긴 죄, 소연 어머니의 슬픔, 그리고 현수와 소연의 고통. 나는 처음으로 그 모든 슬픔을 내 목소리로, 내 마음으로 기도처럼 의조렸습니다. 촛불 아래 현수와 소연이 내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서로의 손끝을 맞닿으며 침묵으로 감정을 주고받는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시 뒤 소연은 낡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소연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원망도 한도,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 아이가 부디 더는 슬픔을 겪지 않길 이 집안이 다시 평온을 되찾길 진심으로 빕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쌓아왔던 온갖 죄책감과 두려움, 원망과 슬픔이 눈물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소연 역시 조용히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길이 작고 차가웠지만 분명히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현수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하나에 나는 지난 세월의 고통이 조금은 보상받는 듯한 가슴 벅찬 위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진짜 마지막일까? 아니면 더 큰 시련이 아직 남아 있을까?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은 이윽고 작은 불꽃만 남긴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희미한 향기와 낯선 그림자가 한 번 더 스며드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온몸을 고추세우고 세 사람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이 밤만 넘기면 정말로 모든 한이 풀릴 수 있기를.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이 집안을, 가족을, 그리고 나 자신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밤이 이 집안의 마지막 업을 모두 씻어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촛불이 점점 작아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맑아지는 듯 했지만 아직 모든 매듭이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첫바람이 스며들고 방 안엔 아주 희미한 그러나 분명한 온기가 남았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가슴 한가운데 아주 미약한 희망의 씨앗이 심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련이 남아있음을 어렴풋이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우리 가족이 정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답을 나는 이제 곧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몇 번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밤 우리 가족도 그렇게 가장 깊고 차가운 어둠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가 방 한가운데서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두 손을 모아 마지막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한이, 모든 업이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조용히 사라져 주기를. 소연은 내 곁에 조용히 앉아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내 손을 꼭 잡고 아주 작게 이렇게 말하는 듯 느껴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어머님. 저도 용서하고 싶었어요. 현수 역시 힘겹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길엔 어린 시절 내 무릎에 기대던 그 따스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체온이 촛불 주위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를 옥죄던 침묵과 한숨, 서로에게 건넬 수 없었던 수많은 사과와 용서, 그 모든 말들이 방 안에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작은 용기가 솟아올랐어요. 나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상처받고 또 상처를 보듬은 한 인간과 또 한 인간 그리고 가족. 나는 그 아이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말로 다 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그 한마디에 담겼습니다.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진심으로 마주한 이들이 흘릴 수 있는 따뜻한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 가득 감돌던 향기와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이 바람결에 살짝 흔들렸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현수가 오랜만에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이어서 다행이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심장 깊은 곳까지 따뜻한 물결이 번졌어요. 밤이 지났습니다. 긴 어둠이 물러가고 아침 해가 창문을 뚫고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부엌에는 싱그러운 햇살이 스며들었고 따뜻한 밤 냄새와 조용한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감쌌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삼색나물과 된장국을 올려놓았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나박김치를 건네며 미소를 보였고 현수는 천천히 그러나 힘있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앉아 따뜻한 밥을 먹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봄 햇살이 잔잔히 내려앉았고 멀리서 이웃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어요. 나는 사진첩을 펴 오래된 가족 사진을 한 장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젊은 얼굴, 어린 현수, 수줍게 웃던 소연, 그리고 이제야 겨우 진짜 가족이 된 내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움도 한도 모두 용서와 사랑으로 서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해질녘 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 대신 부드러운 저녁 공기가 내 볼을 스쳤습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영혼에게 속삭였어요. 이제 됐어. 이 집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 내일이 오고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에 떨지 않고 후회와 원망에 얽매이지 않는 평범한 일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견딤의 끝에 진짜 사랑과 진짜 용서가 남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온 이 집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